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46번째 아델라이드 리스토리와 라셸입니다. 1800년대는 예술사적 견지에서 일련의 굵직한 사조들이 충돌하는 흥미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중엽에 이르면 사조의 흐름이 대체로 예술사에서 사실주의라 부르는 경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죠. 연기의 역사에서 사실주의란 것이 사실 애매한 구분이긴 한데 지나치게 경직된 전통적 고전주의나 지나치게 과장된 급진적 낭만주의와는 구별되는 좀 더 일상 삶에 가까운 발성과 몸짓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1800년대 중엽은 옛것과 새것이 겹쳐지는 생산적인 과도기적 시대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평범한 중류 가정에 태어나 10살의 나이에 아동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한 에르네스토 로시는 학업에 뜻을 둡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우연히 고향 리보르노 극장에서 한 연기자의 대역으로 무대에 서면서 연기자의 삶을 시작하죠. 로시는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투사이자 연기자인 구스타포 모데나의 눈에 들어서요. 모데나는 1800년대 중엽 아델라이데 리스토리나 톰마소 살비니가 포함된 이탈리아의 새로운 연기 시대를 키워낸 뛰어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데나에 의해 연기에 눈을 뜬 로시는 1852년 리스토리가 이끌던 깜파니아 레알레 사르다에 소속되어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순회의 공연에 나선 로시는 1855년 동료 리스토리와 함께 폭풍이 치듯 단숨에 파리의 관객들을 정복하죠. 여기 이 사진이 에르네스토 로시의 사진입니다. 희곡 창작에도 일가견을 보인 로시는 리스토리를 주인공으로 한 아델레란 작품을 씁니다. 당연히 초연에서 리스토리가 타이틀로를 맡고요. 그러나 두 연기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붉어지면서 로시는 리스토리의 극단을 떠납니다. 리스토리와 헤어진 로시는 프랑스와 러시아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구석구석을 돌며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캐릭터들을 연기합니다. 비록 이탈리아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관객이라도 그가 연기하는 햄릿, 아물렛도의 영혼에 반응하죠. 그의 개성적인 셰익스피어 해석에 생페테르부르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관객까지 모두 열광합니다. 물론 단 한 곳, 영국의 비평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줬지만 말이죠. 에르네스토 로시와 함께 파리의 관객들을 사로잡은 이탈리아 여성 연기자 아델라이데 리스토리는 연극 집안에서 태어난 지 3달 만에 바구니에 담겨 무대에 데뷔합니다. 감성으로 역할을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그녀는 나이 19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극단 깜파니아 레알레 사르다 극단의 중심 연기자가 되죠. 예, 아델라이데 리스토리의 사진입니다. 예, 장엄하고 기품 있는 풍채의 연기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장엄하고 기품 있는 풍채는 셰익스피어의 레이디 맥베스나 실러의 마리아 스투아르트의 적격이고요. 그녀의 강력하고 열정적인 연기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관객을 압도하듯 사로잡습니다. 카프라니카 남작과 결혼한 후에 1851년 무대를 떠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요. 1855년 에르네스토 로시와 함께 비토리오 알피에리의 미라로 아델라이드 리스토리는
파리의 관객들을 다시금 열광시킵니다. 그 열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파리의 관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기까지에 이르는데요. 한 그룹은 리스토리를 지지하는 그룹이고요. 다른 그룹은 그 당시 코메디 프랑세스의 여왕 라시엘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네, 라시엘의 초상 사진입니다. 라시엘은 가난한 유태인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랍니다. 생톨레르 연기학교에서 공부하고요. 꽁세르바토아를 거쳐 코메디 프랑스에서 입단하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자 15세 나이에 그만둬버리고 파리 저작거리의 작은 극장 쥐나즈에서 멜로드라마에 출연합니다. 1838년 탈마의 제자였던 연기자 요셉 이시도르 샹송의 눈에 띄어 탈마의 제자였던 연기자 조셉 이디오르 샹 조셉 이디오 조셉 이시도르 샹송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조셉 이시도르 샹송의 눈에 띄어서 당시 코메디 프랑세스로 돌아가 라셸은 감정이 흘러넘치는 낭만주의적 경향의 파리 무대에 신고전주의의 절제된 단순성을 가져옵니다. 작은 몸짓의 이 어린 연기자가 무대에서 발휘하는 존재감의 무게가 워낙 특별해서 파리의 관객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코메디 프랑세스로 밀려듭니다. 라셸은 나폴레옹의 아들이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 등 유명 인사들을 정부로 두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라셸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이 불꽃을 튀기는 시기에 한복판을 통과합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은 곧 전통과 혁명 사이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후에 라셸이 낭만주의적 경향의 작품에 손을 대기도 하지만 성공한 작품은 실제 연기자의 삶에서 취재한 스크리브와 르구베가 공동으로 작업한 아드리엔 르 꾸브레르 한 편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잠깐 다루었죠. 아드리엔 르 꾸브레르는 뛰어난 재능임에도 비운의 연기자 아드리엔 르 꾸브레르의 삶을 다룬 그런 작품인데요. 리스토리에게도 득이의 배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유럽의 여성 연기자들 모두에게는 정말 로망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드리엔느 르쿠브레르는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아드리엔느 르쿠브레르는 리스토리의 7세 배역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득이의 배역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전성기에 탈마의 재현으로 칭송을 받았던 라셸은 1800년대 중엽 어, 리스토리를 앞세운 그런 이탈리아 연기자들의 파리 상륙에 맞서서 프랑스 연기의 보루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결국 라셸은 리스토리의 등장으로 지지층을 많이 상실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나죠. 하지만 미국에서 결핵이 심해진 상태로 돌아와서요. 그녀의 짧지만 집중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라셸의 형제자매가 모두 연기자였습니다. 아델라이드 리스토리 극단에는
톰마소 살비니, 여기 이 초상 사진이 톰마소 살비니입니다. 토마스 살비니라는 뛰어난 연기자가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연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에 첫 무대에 선 그는 1847년에 리스토리의 극단에 합류하죠. 고 살비니는 매력적인 외모와 듣기 좋은 풍부한 성량의 음성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1875년 런던의 비평가 클리멘트 스코트는 그가 급류 같고 폭풍 같으며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씁니다. 살비니 자신 스스로의 연기적 역량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무대에서 메뉴만 읽어도 관객을 흐느끼게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전설처럼 회자되죠. 살비니의 오델로는 특히 정평이 있었는데요. 1882년 모스크바에서 그 오델로를 직접 경험한 젊은 스타니슬랍스키에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특별했던 살비니의 연기에 대한 사실주의적 접근은 스타니슬라스키 연기관의 중요한 단초를 이루죠.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이아고에 의해 데스데모나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확신하게 되는 오델로는 찰나적인 순간에 번뜩이는 성광처럼 격정을 토해내는데요. 이 순간 살비니의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1886년 살비니가 미국에서 오델로를 공연할 때 이아고 역을 연기한 연기자가 에드윈 부스였습니다. 1857년 에드윈 포리스트의 후계자로 지목받으며 뉴욕의 무대에 떠들썩하게 등장한 에드윈 부스는 전 세대 연기자 포리스트와는 대조적인 연기자를 할 수 있습니다. 포리스트가 웅변조의 연기라면 부스는 치밀하면서 꽉 짜인 연기자라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질러대는 연기가 난무하던 미국의 무대에 비로소 데코름, 절제의 미덕이 연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거대한 레이디 맥베스인 샤를롯 커시맨이 아무리 그에게 맥베스가 바워리 거리에서 건들거리는 모든 불황자들의 할아버지라는 자신의 입장을 주입시키려 해봐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맥베스는 그렇다 해도 창백한 에드윈 부스의 햄릿은 19세기 최고의 햄릿 중 하나라고 칭송받는 그런 연기입니다. 에드윈 부스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연기자인 연기자 집안 출신인데요. 모두 재능 있는 연기자들이었지만 1865년 그의 동생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공연을 관람하던 링컨 대통령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드윈 부스는 평생 온갖 테러에 시달리게 되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스의 연기에 대해 예민하고 사려 깊은 접근은 미국 연기의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에드윈 부스의 연기에는 삶과 인간성의 어두움과 끔찍함에 대한 영적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깊이가 배어듭니다. 사실 에드윈 부스에 대한 내 접근의 자료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서요. 미루어 짐작컨대 1800년대 연기가 사실주의 문턱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에드윈 부스는 저작거리에 소란스럽고 번다한 인간의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어둠이라는 현실과 그 어둠을 넘어선 초월적 빛의 현실이라는 양가적 현상을 연기를 통해 체현하려 했던 그런 심지를 가지고 있었던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였다고 나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